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잘 없는데 대단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위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내용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누적이 돼서 오늘날 이런 위기라는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 관심을 가진 지는요 10여 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전부터 누적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유엔이 나서고 각국 정부가 나서고 이래 된 얘기인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게 아마 그 한계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학교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할 것 없이 학교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후 위기는 방송을 통해서 듣기는 해도 사실 그게 뭔지 아마 실감이 잘 안 나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해결 방안 또 미래 전망 이런 것까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미래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런 순서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들어가기 전에 기후 위기란 말이 뭔지 용어의 뜻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나오시면은 외출하실 때 핸드폰 가지고 일기예보를 확인하시죠. 보면 일기예보 확인할 때 첫째 사항이 뭡니까? 기온이 몇 도냐? 그 다음에 비가 올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보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기온, 강수량, 바람 요거를 기상의 날씨의 3요소라고 해요. 이것들을 날씨라고 하는데 한자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기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상을요, 어느 특정한 7월 3일 오후 7시 현재 날씨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장시간 동안 평균한 것을 우리가 기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 기후 특징이 뭐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그게 대구 기후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하루 1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소한 30년 이상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날씨를 평균해 보니까 대구 기후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후라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온입니다. 기온. 그런데 이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기후가 이상해져요. 그 이상기후라고 하죠. 이상기후가 돼가지고 인류의 생활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도달한 것을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상기후가 와서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걸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이건요 간단하게 들으면은 뭐 내하고 직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지금요 기후 위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게 와도 뭐 살 만큼 살았지만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후 위기가 왜 심각한지를 한번 실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새 유엔에서 만들어진 용어 중에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후플레이션.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통합팽창입니다. 기후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기후위기, 다시 말해서 이상기후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공식 용어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이게 무슨 소리냐? 이상 기후로 농작물이 수확이 감소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농산물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사과를 작년에 1,000원 주고 한 개 샀는데 올해는 사과 한 개 10,000원도 해요. 그러면 10배 물가가 올랐어요. 그 통화 가치는 1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이걸 왜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심각한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이상기후로 인한 그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이게 기후 위기가 원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이상 기후로 농사가 안 돼가 흉작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 올라가면, 특히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 재료값이 오르니까 식당에서는 외식비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식당에 잘 안 가요, 사람들이.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식당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확산이 되면은 중소기업이 다 어려워져요. 그럼 자, 식량 위기가 와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 위기가 또 와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그다음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아기를 안 놓습니다. 요새 먹고 살기가 조금, 물론 아기를 놓는 것이 옛날 어른들은 뭐 먹고 살기 좋아가 놓은 건 아닙니다. 응? 그때 뭐 그 일이 없어가지고 애를 놓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습니다. 저도 형제가 10남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뭐 그렇게까지 놓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들도 다 10씩은 낳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못 살고 중간에 일찍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5형제 6남매 남고 이랬는데, 저희도 10남매 그대로 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애를 안 놓으니까 그때 1957년도에 가구당 여성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얼마냐? 5.7명입니다. 1인당 5.7명이에요. 작게 놓는 집 있고 뭐 열 놓는 집도 있죠. 지금은 0.7명에서 지금 0.6명으로 줄었어요. 자, 이래 줄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인구 위기가 옵니다. 이것도 다 기후 위기와 관계되죠. 인구 위기가 오면요, 학생이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대구교육청 산하의 1학년 입학생 수가 4,040명이 줄었답니다. 작년보다가. 그러면 초등학교 평균 학교당 학생 수가 400명이랍니다. 그럼 학교, 평균적인 학교, 중간 규모 학교 10개가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바로 교육 위기지요. 그것뿐이 아니죠. 대학도 지금 학생들이 없습니다. 국립대학 몇 군데 제외하고는요, 사립대학은 다 학생 모집을 절반을 못 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위기다. 보세요. 이게 전부 다 기후위기에서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래 되면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해지니까 이 위기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도 발생할 수 있고, 안보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이 정도로 포괄적으로 우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위기가 오는 원인은 뭐겠느냐? 이 원인은 지구온난화라 그래요. 지구온난화는 따뜻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구가 20세기 말, 그러니까 1900년이지요. 20세기 말부터 기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얼마냐? 15도입니다. 15도. 이건 여름, 겨울 합쳐가지고 남극, 북극을 다 평균해서 15도인데, 이것이 지금 와서 재보니까 16.25도, 1.25도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1도 정도는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0.1도 올라도요,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1.25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는 그럼 왜 일어나느냐? 이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인 요인은 태양빛이 지구에 들어와서 다 나가면, 반사돼 나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구가 오염되고 지표면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 흡수된 열이 다 뽕 빠져나가서 그 원인이 한 가지 있고, 그건 큰 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위적 요인인데, 이거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화석 연료가 뭐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걸 화석 연료라 하거든요. 그 왜 화석 연료라 그러냐?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이 석탄, 석유, 가스를 너무 사용을 하게 돼요. 왜? 공장을 돌려야 되고 산업이 착 발달하니까 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기가 오염이 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CO2를 위시한, CO2가 이산화탄소입니다. CO2를 위시한 온실가스가 이제 공기 중에 대량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온실가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온실효과입니다. 이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공장 굴뚝에서 수없이 많은 연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이제는 축산물, 이 축산업에서 이건 CH4는 메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소가 방출하는 메탄, 소가 하품 또는 뭐 방귀를 뀌는 거, 소의 배설물, 이것들이요, 자동차, 소 한 마리가 자동차 수십 대가 내는 매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는 것도 자연 보호하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비료 같은 거 사용해도 여기서도 산화질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할 때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쭉 그 오염 물질이 지구상에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 대체로 이것들이 다 탄소, 요 C가 탄소를 얘기합니다. 탄소 화합물이고, 이 대표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온실 효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를 나타내서 지구가 따뜻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온실 효과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들에 나가면 비닐하우스 많이 보지요. 비닐하우스 안과 밖이 온도가 다릅니다. 어디가 따뜻하죠? 안이 따뜻하죠. 왜 그러냐? 이 비닐막이 있어서 그래요. 그 왜 그러냐? 밖에서 들어온 빛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다 못 나가요. 왜? 들어올 때는 태양광선은 표면 온도 6000도입니다. 온도가 높은 데서는 파장이 짧은 파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잘 투과를 하는데, 지구 표면 온도는 15도입니다. 온도가 낮은 곳에서 나가는 게 장파 복사라고 해서 투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온실의 비닐막에 갇혀서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온실 효과인데, 지구는 어떠냐 하면 이 비닐막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산화탄소를 위시한 온실 기체들입니다. 기체들이 공기 중에 누적이 돼가 두껍게 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럼 태양광에 들어와서 일부는 빠져나가지만은 일부는 다시 반사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구 표면이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이 지구상에 있어서 온실 기체에 의한 온실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온이 자꾸 높아지니까 문제는 뭐야? 이 막을 걷어내면 돼요. 그 막이 뭐냐? 이산화탄소고, 탄소를 배출을 적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이제 기온이 1900년까지 기온이 15도로 거의 일정했습니다. 그 뒤에 100년 동안에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특히 1980년,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불과 한 30년 정도 만에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래서 기온 상승이 이제 문제가 되고, 유엔이라든지 세계 각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런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정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구가 온난화돼 버려서
자연재해가 증가합니다. 태풍, 홍수, 이 자연재해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산불, 가뭄, 폭염, 냉해. 그런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깨비 장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가 장마가 되면, 장마라는 건 남쪽에서 오는 기단하고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기단이 세력이 균형을 유지해요. 그럼 이게 안 움직여요. 이걸 전선이라고 그러는데 전선이 한반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비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는 항상 올 수 있고 장마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강도가 문제예요. 자, 어제 아래 신문에 보기를 제주도에 81mm가 1시간만 내렸다고 그래요. 이게 하루 동안 81mm 내리는 거하고 1시간 동안에 81mm 내리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 동안 내리면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흘러가면 되니까. 문제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여기에 이제 피해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요 강도, 우리가 기온이 지구가 산업화돼 가지고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화석 연료를 쓰면요 기온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씩 높아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높아지니까 문제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문제고 비가 와도 비가 오는 강우의 강도가 문제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해졌어요. 태풍도 과거에는 태풍이 그렇게 뭐 바람 좀 불고 지나갔는데 지금은요 태풍도 엄청나게 강력해졌어요. 왜?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수증기를 확 많이 흡수하니까 이것들이 힘이 너무 커져요. 태풍, 그 다음에 산불도 말이죠. 지구상의 산불이 1년 지금 산업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보다가 산불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거의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전 지구가 지금 산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도요. 이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건조하지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안 오지요. 또 폭염, 기온이 높아지지요. 산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수산업, 이 바다가 죽어간다. 이게 바닷물이요 수온이 상승하면은 바닷물이 평균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닷물의 평균 온도는 작년까지만 해도 19도에서 20도였는데 올해는 21도가 됐어요. 해수욕 할 때 가장 적당한 온도 이건 23도에서 25도입니다. 해수욕 할 때. 그런데 요래 돼야 되는데 지금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을 해서 지금 플로리다 같은 데는 38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38도는 목욕탕 물하고 같아요. 바다가 그렇게 되면요 이거 그냥 고기만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바다가 산성화되면 산호초가 다 죽어요. 산호초가 죽으면 이게 고기가 못 살고 그러면 결국 사람도 못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물론 사람일 테지만은 사람이 다른 생명체가 못 산다는 것은요 사람이 못 산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량 생산 감소 당연하죠. 그 다음에 희귀 질병이 발생, 코로나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전염병도 결국은 기후가 이상기후가 돼가지고 온난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들이 또 전파 속도도 너무 빨라요. 이런 현상도 기후위기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심하게 되는데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후위기는요 그저 단순한 사람이 못 산다는 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전 생명체가 못 살게 되는 상황을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산호초인데요. 산호초는 이 산호초 하면 풀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풀이 아니고 이 초는 암초 초자입니다. 바위라는 얘기예요. 바위. 근데 이건 어떻게 산호충이라는 이 벌레가 바다의 말 종류 조류란 말은 말조자입니다. 말 종류에 붙어 서식하다가 죽어가지고 수만 년 동안 퇴직이 돼서 쌓이면요 석회암이 돼요. 이래서 이제 그 말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해지는데
이게 산호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25도, 28도의 맑은 바다입니다. 온도가 더 높으면 산호가 죽게 돼요. 죽으면 어떡하느냐? 고기가 봉사하는데 산호의 면적이 지구상에서 바다 전체 면적 1%밖에 안 되는데 물고기, 어족 자원은 25%가 산호에 서식하고 있어요. 산호가 없다 죽으면 고기는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기가 산호를 중심으로 해서 서식하는 모습이고, 이건 산호가 수온이 높아지가 죽은 상황입니다. 이걸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산호가 죽으면 결국은 사람도 못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인데, 그러면 자,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럼 대책이 뭐냐? 원인도 알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도 나왔는데 그냥 있어가 되나? 대책이 뭐겠느냐? 이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는 서서히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위기라고 느끼고 행동을 시작한 것이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 학자들이 물론 위험하다 주장은 했어요. 그러나 다른 세계 여러 나라도 안 움직였어요. 또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먹고 살자고 계속해서 소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유엔 주관으로 해가지고 195개국이 파리에 모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그래서 파리 협약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탄소 중립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물론 가장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탄소 중립인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래 했는데 자 탄소 중립을 해라고 그거 보면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점점 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3년 후에 2018년에 이제 몇 년 전이죠. 여기서 이제 IPCC라고 해서 이거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이것도 195개국, 유엔 회원국이 한 203나라 되는데 뭐 유엔 가입국이 별게 다 있습니다. 뭐 5만 또 3만짜리 국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빼고 큰 나라들 195개국이 모여가 다 서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기 한 게 뭐냐? 현재 상태는 기후 위기 상태다. 이제 탄소 중립은 물론 해야 되고 지금이 위기 상태니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힘을 모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위기 선언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심각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지구 위기 선언을 하면서 목표는 뭐냐? 지구 평균 기온을 2050년까지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니까 16.5도까지만 올라가게 해야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럼 다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5도 상승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요.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세계 각국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 보면 연구한 결과는요. 이거는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화돼서 지구 종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지구 종말 가는 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나온 얘기, 과학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뭐 행성의 충돌이다, 뭐 등등 나오는데 성경에도 나오죠. 자, 말세가 되면 최후 심판을 해서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됐다는 것은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의 해결 방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건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먼저 중립이 뭔지를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의 실현밖에 없다. 그럼 탄소 중립이 뭐냐? 이거는요 온난화의 원인이 바로
온실가스라고 그랬어요. 대표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덜 배출하면 어때요? 그럼 뭐냐? 이 그림 보시면 왼쪽 그림은 검은 부분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방출을 하고 있는 온실가스 양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푸른 건 뭐냐? 흡수하는 양이에요. 이건 뭐냐? 지구로 방출하는 온실가스의 50% 정도는요, 식물과 바다에서 흡수해요. 이걸 소위 말해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지구에 가만히 두면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자정 능력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방출하니까 나머지 50% 정도가 지구상에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른쪽은 보면 뭡니까? 흡수량은 더 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출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방출량을 줄인다. 배출량을 지금보다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탄소가 더 증가할 이유가 없지요. 이런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탄소 중립이 별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서 자정 능력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너무 잘했어요. 이거 자연적으로 웬만큼 방출하는 건요. 실제로 탄소는 공장 안 돌릴 때도요. 과거에도 이 1000년, 2000년 전에도 탄소는 이산화탄소 방출이 됩니다. 왜? 자, 나무가 살다가 수명이 다해가 죽어요. 썩어요.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살다 죽으면 그 나오는 게 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인 자정 능력에 의해서 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들이 좀 더 잘 살자고 좀 더 수입을 올리자고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급격하게 사용량을 증가시키니까 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생기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보면 자업자득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흡수량과 방출량의 균형을 맞추는 게 탄소 중립인데 그럼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 하는 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목표거든요. 그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라고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화학 시구성 어렵게 하실 건 없습니다. CO2라고 해요. 다 아니까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분자 구조를 얘기하는데, 자, 이 이산화탄소 그럼 아주 나쁜 걸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나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나쁘기만 한 게 아닌 것이 지구상에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온실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구는 기온이 너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덕분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1000년 전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 10,000년 전 지구 온도를 15°C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 때문에. 문제는 이산화탄소층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너무 많은 열을 가두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량의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가 필요하고 과도한 배출이 문제가 되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50%는 바다와 식물이 바닷물은요 이산화탄소 잘 녹입니다. 물에 이산화탄소 잘 녹아요. 이산화탄소 물에 녹는 거는 여러분 탄산수 마셔보셨죠? 탄산수는요 맹물에다가 이산화탄소 주입해가지고 녹인 겁니다. 그거 잘 녹는데 바닷물에서 한 27% 정도. 그 다음에 식물은 뭘 얘기하나? 광합성.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탄소 동화작용하고 배웠죠. 그지? 그때 이산화탄소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식물이 50% 정도를 흡수하는데 나머지 50% 초과한 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 이 바다의 열 흡수율이 바닷물은요 열 흡수율이 대기 공기보다 1000배가 큽니다. 물은 비열이 1입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비열이 가장 큰 것이 물인데, 비열은 뭐냐? 1g의 물질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이 가장 금, 쇠, 부치 모든 것보다 물의 비열이 제일 높습니다. 공기보다 1000배쯤 열을 잘 흡수해요.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되면요, 결국은 열을 어디서 흡수하느냐? 바닷물이 다 흡수하게 돼요. 그럼 바닷물은 자꾸 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이 더워지는 건요, 육지가 더워지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양의 수온 상승이 현재 21도인데, 이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근을 얘기합니다. 평균 수온이 21도인데 29도 이상 되면은 양식장에 고기가 다 죽습니다. 폐사해요. 양식장은 24도 내지 5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좀 생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과, 이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달성하려면은 탄소 중립이 중요한데 어떻게 달성해야 되겠느냐? 이거는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 에너지는 리뉴얼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재생, 다시 생산된다, 이 재생인데, 더 쉽게 말하면 써도 계속해서 나오는 에너지. 대표가 태양광선 보세요. 태양열은 태양이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는 한 지금 계속 와요. 우리가 뭐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죠. 그 태양 에너지 같은 거, 바람, 지구가 공기가 존재하면 바람은 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있으면 조력, 그 다음에 지열 발자, 땅 속의 열, 이런 것들은 아무리 써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탄소 중립을 이룩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데, 재생에너지는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발전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참 어쩌면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머리가 좋고 해서 이만큼 발전했지만은 자연적인 혜택은 참 없습니다. 뭐 사계절이 뚜렷해서 살기 좋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철철이 옷 따로 입어야죠. 바꿔야지. 여름에는 냉방 에어컨 틀어야 돼. 겨울에 또 난방 해야 되지. 열대지방 같으면요, 옷이 뭐 필요 없어요. 반스 하나 뭐 걸치면 돼요. 열대지방은. 에스키모들 환대지방 곰 가지고 한 장 있으면 계속 납니다. 우리는 달라요. 그만큼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사계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그런데 또 땅덩어리가 좁아.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양광을 하면 좋은데 하기에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특히 국토가 좁고 날씨가 뭐 3만 4월은 물론이고 사계절이 있으니까 변화가 무성하고, 그 다음에 산악지대가 또 많아요. 그래서 태양광 하기는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 여건인데, 중동은요, 저 사람들은 참 복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석유 가지고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또 사막이 끝없이 넓어. 태양광 설치하면요, 그 구름도 안 끼고 비도 안 와. 태양광 설치하면 전력을 무한정 생산할 수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막이 많습니다. 땅도 넓고. 태양광이 그런데 적당한데 우리나라는 그것조차 어렵다. 그런데도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요,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비율을 살펴보면요, 원자력 발전이 41%고 화력이 39, 수력 LNG가 17, 합치가 60%입니다. 원자력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화석 연료 가지고 발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해야 돼요. 줄여야 돼. 그럼 뭘로? 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태양광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원자력은요, 이거 비교적 화석 연료하고 다르지요. 여기에서 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데 딱 한 가지 핵 폐기물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 보면 밑에 EU 텍사노미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텍사노미란 말은 분류학인데 EU
유럽연합에서 원자력을 분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뭐야 하면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의 원자력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데 여러 해 논의 끝에 원자력도 재생에너지에 넣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좀 활발하게 건설도 하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원자력을 공해 산업이라 그래가 탈원전 그래가지고 다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비전은 뭐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진행과 미래인데 인류가 지구 환경 변화로 생존할 수 없는 잠재적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기후위기고, 그 다음에 뭐냐? 오존층 파괴. 이 오존층은 지구로부터 50km 상공에 성층권에 오존들이 밀집된 층이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느냐? 태양으로부터 오는 막대한 양의 자외선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그대로 통과하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생명체가 지구상에 못 살아남고, 그 다음에 해양이 산성화, 앞에 말씀드렸죠. 산성화되면 이것도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중요한 건요, 환경 파괴와 온난화의 희생자는 따로 있어요. 환경 파괴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이고 공업국가지요.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환경이 파괴돼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저개발,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 이 피해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 더우면 뭐 에어컨 냉방 하면 되고 또 비가 많이 온다 또 수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고,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홍수가 나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지요.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후 위기는 정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라는 건 뭐냐 하면 나오죠.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게 정의입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냐 아니냐. 화석연료를 써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한 건 정의가 아니죠. 그러면 이 정의란 말에는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의를 우리가 불 낸 사람 따로 있고 불이 타 죽는 사람 따로 있을 때 그건 뭐라 합니까? 그 정의가 아니죠. 불에 타 죽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는 법의 집행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우리 법무부를 뭐라 하잖아요.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라고 그래요. 정의를 실현하는 부서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도 이제 가해자, 선진국들이 가해자가 됐으니까 법으로 처벌을 못 받지만은 돈이라도 내라. 그래가지고 $1,000억 선진국이 다 돈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후진국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자, 기후 위기에서 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니까 이 문제다. 그 다음에 온난화 정도가 1.5도씨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중생대 말과 같은 대멸종의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아니겠느냐. 뭐 중생대, 뭐 고생대, 신생대 이런 거는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인류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간 및 생물 생태계 생존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100년 내에 인류가 거의 지금 상태로 만약에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은 100년 이내에 지구상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하고 종말 문제를 잠깐 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태계의 종말하고, 사실 생명체가 못 사는 종말하고, 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종말,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으로 입장에 봐서 똑같아요. 둘 다 뭐 사람 못 사는 건데. 그런데 이 종말론은 모든 종교에 존재한답니다.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건 핵심적인 교리에 해당되는데, 말세에 예수가 재림해서 최후의 심판을 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뭐냐? 말세는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정의가 훼손돼서 질서와 규범이 무너진 세태를 규정하는 말인데, 이제 예수님 말세에 이제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세가 과연 오겠느냐? 말세의 징후를 얘기할 때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는 뭐 윤리 도덕의 타락, 범죄, 환경 파괴, 전염병, 핵무기, 전쟁, 기근, 성경에 나오는 말을 확실히 나온 거 보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요새 근래와 추가된 게 있어요. 뭐냐?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요, 말세의 징후 중에서 이제 1번으로 추가가 됐어요. 기후위기를 보면 말세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때 심판에 의한 지구 종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시기가 미정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종말은요, 100년 내외로 지금 정해져 있어. 물론 특별한 노력을 하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에 의한 종말보다는 기후 위기의 종말이 더 빠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과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기온 1.5도 이하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모든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에 대한 이론이 두 가지 있어요.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있는데, 낙관론은 뭐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는데 기후 위기 이것도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아니겠느냐?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해서 탄소 중립을 이룩하고 환경 보호를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면 뭐 불가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페트병 하나 버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하나 줍고 이렇게 환경 보호에 애쓴다면요, 여러 사람 힘이 모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관론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 속도가 빠른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어려울 것 아니냐, 이게 비관론인데, 이 비관론자들 이래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말기 암이라든지 불치병 환자들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할 일이고, 그러면 탄소 중립 실천과 의식 변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업의 전환과 사회 모든 구조, 생활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의 일처럼 이렇게 있을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건 내 일이다, 내 손주들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와 가정과 사회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해서 생태계를 복원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인데, 이건요, 이 지구가, 이 개구리가 냄비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시원했겠죠. 그런데 서서히 더워지면 자기 익는 줄도 몰라요. 뛰쳐나올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익어서 죽는다 하는 얘기는 비유인데,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개구리 신세가 우리 사람의 신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내일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을 하셔서 빨리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